여보, 미안해.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배신이라는 건 멀리서 오는 게 아니더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에 더 아픕니다. 그날 저는 아내의 울음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의 붕괴를 먼저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제 이름은 정혜수입니다. 올해로 64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공감할 수 있는,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성공도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64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상처였죠. 아내의 눈물을 마주한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단단한 성벽이 균열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그 과정을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변화는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30년간 동네 분식집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해미 분식이라는 이름으로 혜수와 미자가 함께 만든다는 의미였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저녁 늦게 문을 닫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를 살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우리 부부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내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마치 톰의 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톰의 바퀴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고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설거지를 하던 제게 말했습니다. 혜수 씨, 난 산악회에 가입하려고 해. 요즘 몸이 너무 굳어서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사실 아내는 평소에 운동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걷자고 하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쉬어야지. 라며 거절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마음에 그래, 몸 관리 잘하는 게 좋지라며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처음 몇 번은 아내가 돌아오면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일상에서 산악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악회 총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겨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도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상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죠. 문자 소리가 들리면 서둘러 확인하고 종종 저와 떨어진 곳에서 통화하곤 했습니다. 늘 웃음기가 가득했던 얼굴은 무표정해졌고 제게 하는 말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오늘 산행은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랬어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즐겁게 이야기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오히려 제가 물어보는 것을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분식집에서도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던 아내는 이제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발신자는 산악회 총무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샤워실에서 나오기 전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심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모든 일상이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찾기로 변합니다. 저는 아내의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외출, 비밀스러운 통화 등이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의 화장이 점점 진해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던 사람이 산행을 간다며 섬세하게 화장을 하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산에 갈 때 화장하면 땀에 다 지워지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산에서 찍는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지.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새 옷도 자주 사 입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습니다. 30년 넘게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건 나의 불안감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점점 더 아내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산까지 데려다 줄게.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생각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힘들었는데. 저는 그날 아내를 산 입구에 내려주고 멀찍이 주차해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모여 있었고 아내는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특히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그 남자는 아내의 배낭을 받아들고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친절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오후에 다시 와서 아내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약속한 시간에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산악회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아내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공기가 너무 좋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후 산 입구 근처 찻집에서 우연히 산악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산악회 회원이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 아내가 그 산악회에 다니거든요. 김미자라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김미자 아줌마요. 몇 번 봤어요. 하지만 요즘은 매주 중간에 어딘가로 빠지시던데요. 총무님이랑 같이 가는 것 같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분명 매주 산행을 끝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말로는 중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린 등 뒤로 소근대는 말이 들립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나이에. 참 안타깝네요. 다른 회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그렇고 총무님도 그렇고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산이 치유라 했지만 정작 상처는 나에게 준다.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아내를 따라가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아내에게 일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의심 없이 제 말을 믿었고 평소와 같이 산악회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산악회는 이미 산행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저는 몰래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산행을 하던 중 아내가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녀를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산길을 벗어나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었고 약 15분 정도 걸었을 때 작은 숲속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악회 총무라고 저장되어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간 아내에게서 보지 못했던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마치 20대 소녀처럼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행복감과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30년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손을 맞잡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제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볼을 쓰다듬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산행 어땠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았어. 정말? 오늘은 어디까지 갔어? 정상까지 갔다 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자야, 나 오늘 너를 따라갔어? 모든 걸 봤어? 아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수 씨, 미안해.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도 너무 외로웠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해주는지 말했습니다. 일상의 반복에 지쳤다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외로움이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난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참아냈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밤새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간소송과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했고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유리한 증거가 제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는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아내와 그 남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제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아이들에게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식집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아픔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각 대금의 절반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적게 줄 수도 있었지만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결심이었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제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에서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우리의 것이었고 이제는 그 우리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옆에서 깨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공허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 분량을 만들다가 문득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글퍼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산에서 봤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번졌던 그 행복한 표정? 그 표정은 30년간 제게 보여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정혜수,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이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입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펼쳐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립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작은 텃밭에 물을 줍니다. 수확한 채소로 만든 음식은 시장에서 사온 것보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읽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빠서 미뤄둔 취미생활을 이제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찍는 것에 흥미가 생겼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산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와의 기억 때문에 산을 멀리했습니다. 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더 이상 배신의 장소가 아니라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느꼈던 그 해방감과 비슷한 것을 저도 산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뒷산을 혼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산이었지만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충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산행과 같다는 것을. 가파른 오르막이 있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인근 산을 오릅니다. 아내가 산악회에 나가던 그 요일에 말이죠.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산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산행 중에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과 들꽃, 새들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동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저의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시간을 내어 그곳에서 배식 봉사를 합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날 산에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만 결국 저는 저를 찾았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밤이 깊어질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공유하고 싶을 때 그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인생의 일부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공통된 지인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 남자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찾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움보다는 이해가, 원망보다는 용서가 제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그녀와 마주치게 된다면 어색하겠지만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세 인생의 황혼기에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났지만 그 폭풍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 지혜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공유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